지난 이야기 7년 전쟁의 시작. 러보지처에서 다시 맞붙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승기를 잡았으나 막강해진 오스트리아군을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는데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하고 똑같은데 프리드리가 기습적으로 작전을 침공을 해요. 네. 얘를 구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군대가 오는 거죠. 아, 이게 7년 전쟁의 시작이군요. 어차피 그 주적이 여기서 만났으면 우리가 깨버리면 된다. 깨면 돼. 네. 아, 자신감. 네, 보병을 밀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이 나죠. 이 포병이 정확한 사격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프로이센이 갈려요? 네. 오스트리아군은 또 히든 카드가 있어요. 어. 이제 여기다가 비정규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랜저라는 부대인데 뭐 불쑥 튀어나와서 빠빠빵 하고 도망가서 쫓아가면 없어요. 그럼 저쪽에서 또 불쑥 튀어나와서 빠빵 하고 이래요. 야, 오스트리아가 준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갈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전투가 올라가려고 네. 하는데 브라운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죽여본 적 있어. 이렇게 잘 싸운 적 있어. 한마디 이거죠. 젖잘싸. 아, 이만하면 됐다라고 포기해요? 아, 여기서 이미 인정을 왜냐하면 하는구나. 여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차칫 병력 전체가 녹아 없어지면 그건 지금까지의 모든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많은 기록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전투 이후에 오스트리아군의 브라운 장군을 칭송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브라운을 포함한 오스트리아군의 평가는 프리드리 입에서 나옵니다. 직접 브라운을 평가했나요? 그들은 어제 그들이 아니었네. 오. 이동안에 도대체 오스트리아 땅에, 유럽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천지개벽할 일이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7년 전쟁 이 앞에 있던 8년 이 8년 동안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걔를 키워요. 네가 그럼 해결해. 그래서 이 카우니츠가 항상 했던 생각은 이게 카우니츠가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절대 외교는 히스테릭하게 하면 안 된다. 카우니츠는 이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카우니츠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프랑스에 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되고 어떤 프랑스를 자극할 만한 외교적 사건이 있으면 내가 그 기회를 잡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해결한다라는 걸로. 아, 근데 그렇죠. 마침 여기서 마침? 카우니츠한테 딱 들어맞는 일이 생깁니다. 뭐야? 왜냐하면 바로 프로이센 옆에 하노버라는 데가 있어요. 하노버. 근데 이 하노버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유럽 대륙의 유일한 공국입니다. 그래서 왜 그 이번에 이 7년 전쟁 전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할 때도 거기로 계속해서 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불안한 거. 왜냐하면 그 전쟁 벌어지는 한복판에 하노버가 있거든. 근데 가까운 게 프로이센이니까 차라리 프로이센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자. 영국이? 그래서, 그래서 프로이센으로 하여금 하노버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 그럼 만약에 유럽에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우리한테 병력을 파견하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우리는 식민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재정 지원을 프로이센에 해주고 하노버가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프로이센을 도와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 판이 크게 바뀌는 네. 거죠.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영국과 프로이센이 동맹을 맺죠. 그렇다면 매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기회네요.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가지고 카우니츠가 프랑스로 갑니다. 와, 이게 지금 이전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가장 오스트리아의 큰 힘 중에 하나였던 영국 하노버 연합이 네. 프리드리히하고 그래서 카우니츠가 프랑스에 도착을 해요. 이제 도착을 해서 누굴 만나냐면 슈아질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슈아질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프랑스의 전쟁 대신 외무 대신 되는 사람인데 실세였어요. 이때부터. 카우니츠가 이제 들어왔는데 슈아질이 카우니츠를 30분 정도 기다리게 해요. 이게 사실 외교적 결례죠. 아하. 근데 카우니츠는 꾹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30분쯤 지나서 벌컥 문 열고 슈아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딱 앉자마자 그래요. 카우니츠 보죠. 대사님 미남이시구만. 딱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넌 늦게 온 주제 이러고 확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어딨어? 그러고 나갈 건데 능글능글 맞게 그래요. 카우니츠가. 지난번에 한번 뒤통수 맞으신 적 있죠? 프리드리한테.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저께 들으니까 이번에 영국하고 맺었던데 뒤통수 2번이나 맞으시네. 괜찮아요? 뒤에 한번 볼까? 뭐 이래요. 잠깐만 뒤에 한번 볼까는 그건 팩트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팩트를 알고 계세요. 저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슈아질은 카우니츠는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국과 아는데 긁는 거죠. 아니까 서로 알고 있는데 긁는 서로 거예요. 엄청- 근데 이때 슈아질이 표정 관리를 못 해요. 표정 관리를 못 하고 뭐 나갈까 말까 자기가 먼저 해놓고서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때 카우니츠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랑 프리들이 그냥 놔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슈아질이 그럽니다.
프리드리히 걔는 나한테 안 걸릴 수가 없다고 딱 그래요. 어.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일치합니다라고 해서 불공대천의 원수였던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해. 아. 유럽은 항상 들을 때마다 신기해. 근데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동맹되는 건 좀 나중이고 네. 당시에는 이걸 이제 누설하면 안 되니까 카우니치는 거기 있으면서 일단 비공식적인 이런 것만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발상 자체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보면 쉬워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냐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공통의 적이 누구냐를 보면 되죠. 나한테 우리의 가장 공동의 이해가 목적이 이익이 뭐냐. 되는 게 뭐냐. 그럼 그렇지. 돼요. 어제까지는 그리고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5년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그럼 모르고 상황은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10년 바뀌니까.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동맹이 형제가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동맹이란 말 자체가 우리 언어는 우리는 이게 항상 뭐 피해 가족이 동맹 되고 막 형제이 이렇게 되는 하니까 건데 그렇지. 이거 계약 관계야. 나랑 3년간 동업하자, 협력하자. 맞아. 그다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아. 조금 그다음에 편하네. 네가 저쪽을 가든 저쪽을 그때 가서 결정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프리들이 같이 칠까요? 네. 이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불공대천의 원수라도 항상 드리는 말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외교라는 게 히스테리컬하게 하면 안 안 돼요. 돼, 안 그럼 돼. 절대 그러니까 안 돼요. 여기에 유럽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동맹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동맹은 사실 형제가 되고 피를 나누는 게 되는 네. 거거든요. 유럽에서 외교는 계약이에요, 계약. 아, 단 계약을 안 지켰을 때는 이제 신뢰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다른 계약을 맺을 때 힘들죠. 똑같은 거예요. 계약이라고. 아무튼 카우니치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동맹은 성립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불러요. 근데 사실 카우니치가 정말 웃기는 애인데 당대의 특이한 인물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요즘 만화 영화에 그런 캐릭터 잘 나오는데 탁 부채 들고 다니면서 그 궁전에는 유럽 궁전에는 거울이 많습니다. 네. 지나가다 거울 앞을 그냥 못 지나갔대요. 자기 얼굴 보느라고. 네, 안 주고. 제일 관심 가발 쓰잖아요. 네. 나네. 정확한데? 카오시였는데? 머리. 근데 아무튼 불러다 놓고 재상으로 유명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정말 밀어줘요. 근데 정말 까탈스럽고 성질 팍팍 부리는데 궁전에서 회의하잖아요. 네. 그 유럽 궁전 멋있잖아. 네. 착한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또 이 저기 공기 탁한 거 싫어한대요. 그러면 회의하다 보면 탁해지니까 창문 창문 열라고 열고. 그러는데 얘가 또 그 하얗고 파리하고 감기 뭐 네. 이런 애 화를 발칵 내면서 왕이 창문 열었는데 어. 확 닫아버린대. 어. 그리고 추우면 난 감기 들단 말이야 하고 나가버린대. 근데 마리아 테레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자기 앞에서 남자잖아. 이렇게 덤빈 애들 용서를 안 하는데 이건 성질을 조금 넘어서서 얘는 다 봐줬대요. 아, 그만큼 뭔가 인정을 했구나. 프로이센 대사가 카우니치를 평가하기를 저 하는 짓 보면 애 영 못 쓸 것 같은데 네. 나오는 말은 다 맞다. 아, 아주 까탈스러운 책략가, 지략가. 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 슈아질은 이제 보고를 올리는데 사실 이때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아 그래? 전혀 뭐 정치에 관심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막 전쟁에 나가고 예. 나라를 위해 대신 이제 정치의 대부분은 이제 애처 뽕빠드루 부인이 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또 뽕파드예요? 굉장히 유명한 양반이에요. 그래요? 이거 지금 웃은 사람은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아니 웃은 게 아니고 아니, 발음이. 뽕파드. 그냥 애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히 어떤 그 국제 감각이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동안 프로이센이 너무 큰다. 네. 그다음에 지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우리가 그렇게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마리아 테레지하고 좀 교류 관계가 있었나 봐요. 이 양반. 그런 와중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방호 동맹이 체결됐고 1756년 5월에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는데 나중에 나오는 베르사유 조약이 아니고 이때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가 정식 동맹이 결성이 되고 더 재미난 건 요 전해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태어납니다. 동맹 맺기 많이 앙투아네트? 전에요? 네. 네. 마리아 테레지 아이가 16명인가? 16명. 엄청나게 많이 낳았거든요.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거의 막내급이죠 아마. 네. 그랬는데 이때 한 살이었어요. 그랬더니 뽕파두르 부인이 제안을 딱 해요.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우리 왕자랑 결혼시키자. 한 살짜리하고요? 예. 그때 이미 그래서 얘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베르사유 조약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동맹이 맺어지죠.
실제 약혼은 1769년에 하고 결혼은 1770년에 하니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 네, 맞아요. 뭐 14살인가 그때 네. 넘어간 거. 그래도 하여간 중학교 정도? 이때 이미 말로는 언급이 돼요. 와, 태어나자마자 이게 어쩔 수 없어. 왕가나 뭐 이쪽 귀족 집안들은 다 정략 결혼 하나만 하다고 해도 하는 게 나은 정략 결혼으로 다. 아무튼 이래서 당시 유럽 외교사에는 천지개벽이었지. 오스트리아가 프랑스가 동맹을 맺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놀랍게 여기에 러시아도 가세합니다. 어?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뒤통수 때렸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러시아는 그러고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원래 그 동쪽에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유럽한테 무슨 취급을 받았냐면 저기 조금 저기 뭐야 이게 낙후돼 있는 깡촌 애들 이런 취급을 받았었어요. 솔직하게. 니넨 유럽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외교관이 러시아에 가면 상페테스부르크만 가고 그 너머는 절대 안 간다라는 그 어떤 그 러시아 주재 대사관들의 불문율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지. 거기 바깥에만 나가면 깡촌 중에 끔찍한 깡촌이어가지고 100 몇십 년 후에 한말에 러시아가 처음 갔던 사람이 윤초거든요. 가면서 일기를 썼는데 네. 페테스부르크는 너무 멋있다. 근데 거기서 하나만 벗어나면 우리보다도 못 사는 거야. 근데 이때 표토르 1세가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시킵니다. 러시아에. 그 더군다나 대북방 전쟁에서 스웨덴을 이겨버려요. 러시아가. 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죠. 스웨덴 하면 그래도 굉장한 강국이고. 아니 그래요. 그렇다 치는데 왜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손을 잡는 거죠? 러시아는 항상 서쪽으로 진출하기를 원해요. 부동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바로 서쪽에 있는 폴란드하고 프로이센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봐서는 프로이센이 폴란드를 노리지 않겠나를 되게 걱정을 해요. 그 왜냐면 또 그때 폴란드 왕이 작센이거든요. 네. 그러니 프로이센이 작센 노린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고. 네. 그러면 작센을 먹으면 폴란드도 먹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예요. 밀러 올라온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늘 나가는 것도 바라고 들어오지 않기도 바라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 우크라이나는 지켜야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엄청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자원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는 네네. 이거는 그 보급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지어서 네. 전 러시아가 다 먹는다면서요. 예.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랑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성도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 쟤들이 들어와서 하면 만세 부를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독립시켜 버린다. 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동맹을 맺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네. 재미난 게 또 이때 러시아 황제가 여왕이었어요. 엘리자베트의 여자였죠. 그래서 와 이거 지금 프랑스도 여자 예. 첩이랑 마리아랑 러시아까지.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세 자매의 패티코드 작전이라고 부르요. 세 자매라고 칭했어요? 패티코드가 뭐냐면 예전에 그 18세기의 귀부인 치마가 풍성하잖아요. 네. 그 안에 넣는 속치마를 패티코드라고 불렀어요. 그 하얘가지고 볼록볼록한 거. 그래서 은밀한. 그래서 패티코드 작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여인들한테 프로이센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네. 치마 안쪽으로 확 감싸버렸네. 예. 근데 이게 엘리자베타가 영어로 하면 엘리자베스인데 아 이분이 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요? 32살에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가 됐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네. 그때 러시아 황제가 자기 동생이었는데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황제 폐위하고 어머니도 가두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그렇다고 자기 동생. 그래요. 뭘 그렇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에이. 아무튼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모스크바 대학도 세우고 그 겨울 아카데미라고 유명한 것도 세우고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겨울 궁전인데 그것도 세우고 이걸 뭐라 할까 러시아의 프리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 러시아의 마리아 테레지라고 해야 될까? 프리들이었으면 전쟁을 했을 텐데 저 정도면 프리들이 할아버지인데. 일설에 의하면 이 엘리자베타가 그 대단히 큰 서유럽 콤플렉스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 유럽 사람들 러시아 황제 그래서 다 그랬다고 그래. 파리째 아니면 안 입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은 그런 것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구나. 야 이거 옷 어디 거야? 국산이다. 안 입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럼 나 이제 파리째만 입어야지. 그러니까 이거죠. 같은 격이 된 거죠. 그리고 진짜로 어떤 국가적인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마리아 테레지와도 정말 그 진짜로 친했대요. 진짜로 야 우리 다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왜냐면 그 당시에 여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는 네.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으니까. 아, 근데 그래서 폴란드하고 작전이 걸쳐 있으니까 러시아, 오스트리아로 찰싹같이 붙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돈 보내줄게 뭐 이런 거죠. 돈만 해줄게. 근데 그건 컸어요. 왜냐하면 프로이센은 제일 문제가 우리는 붙었다 하면 한 3배 되는 애들하고 싸워야 된다. 네. 그러면 군대는 뛰면 돼요. 프로이센의 목표가 항상 3배가 되는 군대야. 아. 이동도 빨리, 텐트 걷는 속도도 3배, 총 쏘는 속도도 3배. 근데 돈은 땅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지금 이 영국하고 프로이센 두 나라밖에 없나요? 네, 그러니까 7년 전쟁의 주요 국가가 5개국일 때 프로이센과 영국이 한 편이었고 나머지 3국가가 한 편이었어요. 이때의 인구를 한번 왜냐하면 국력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력은 인구였어요. 그런데 당시 프로이센 인구가 300만밖에 안 돼요. 반면에 프랑스가 2,400만, 와, 프랑스가 역시. 오스트리아 1,700만, 러시아가 2,500만입니다. 와, 전력 차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전 당시 이제 각국의 전력 상황을 한번 제가 네.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로이센인데요. 개전 초에 프로이센군의 병력이 무려 14만 5천입니다. 300만 5% 정도 되는 거죠. 국민이 300만인데 병사가 15만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용병도 있었는데 이 프로이센군의 성과를 분석한 이제 오스트리아 사령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헨리 로이드라는 사람인데 이 헨리 로이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40년 동안 프랑스군, 프로이센군, 러시아군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와, 진짜 독특하네, 이 예. 사람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이센군에 대해서 프로이센군은 기동하는 시설을 갖춘 공장 같았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적은 나라에서 이만큼의 병력을 동원했다는 건 군대를 모집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프로이센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모든 지역의 신체 건강한 남사는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일단 각 정규군 연대에 보내서 1년간 교육을 시켜요. 오. 그리고선 귀농을 시킵니다. 어허. 귀농을 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소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보냅니다. 쉽게 말해서 주방위군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쟁에 남은 병력 예비대는 외국이 아니라 당장 자기 국민한테 징발을 네. 해야 되는데 전혀 훈련 안 된 애들이 들어오면 군대 전체가 느려지거든. 그쵸. 그러니까 기초 훈련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징집한다. 근데 그 기초훈련이 1년이라는 건 거의 우리나라 의무군 수준으로 그렇죠. 훈련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 프리드의 전쟁 철학이 프로이센의 군대는 활기차야 된다예요. 이 활기차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그쵸. 있는데 특히 중요했던 게 군영을 설치하고 걷는 거 이게 3배의 속도가 나야 된다. 네. 왜냐하면 대체로 평야에서 많이 싸우는데 자고 있는데 군대가 막 오고 이러잖아요. 결국 라인 포지션 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3배를 먼저 거두면 적보다 훨씬 빠르게 포진할 수 있고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지도가 없으니까. 네. 부딪히면 야, 저 언덕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빨리 텐트 걷고 가야 되거든. 그때 먼저 점검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야, 그때 지금 있었던 던지면 펴지는 원터치 템프가 있었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사실 7년 전쟁이라는 게 처음에 7년 정도까지 갈 줄 몰랐어요. 처음에 1년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수했던 그 프로이센군도 1759년쯤 가면은 질이 대폭 떨어지고요. 아, 왜냐면 갈리고 새로 들어오고 예. 갈리고 새로 그다음에 들어오고. 가면 갈수록 용병의 의존도가 커져서 심할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용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병의 문제가 이때 되면 항상 용병의 문제인데 탈영병이 그렇고. 타령 싸우다가 이거 아닌데 싶으면 도망가는. 그래서 프로이센이 흉갑 기병과 함께 또 크게 키웠던 게 후사르 경기병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프로이센 입장에서 보면 좀 서글픈 게 전투에 후사르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탈영병 잡는데 거의 절반이 후사르. 아, 그래도 그것도 배운 것 중에 하나죠. 처음에 오스트리아 와인 계승전쟁 할 때 그 저쪽 경기병들한테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때 프로이센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흉갑기병은 정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렇죠. 기동하고 뛰는 거지. 네. 저 말탄 인디안들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산 보고 이거 못 하는데 네. 후사르가 이걸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이센군은 게릴라전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지형 정찰 그리고 그 탈영병 잡으러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지형 정찰이 탈영병 잡는 거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어디 여기에 숨을 만한 데가 있고 그럼요. 여기에 있으면 안전하고 뭐 이런 거 다 보니까. 그래서 후사르가 프로이센에도 있는데 무려 8배 가까이 증배를 시킵니다. 아. 그 로버츠 전투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그랜저 부대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프로이센군도 비슷한 걸 만들어요. 어. 프라이코어스라고 만드는데 이게 좀 구성을 잘하지.
왜요? 포로하고 탈영병으로 구성을 해요. 도망치기 딱 좋은 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옥수수 밭에 딱 숨어. 그때부터 도망치. 그러니까 나중에 프리드가 열받으니까 얘네를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돌격해서 대포 바지 해. 이래. 적 대포에 맞고 적 대포를 소모시키는 역할을 해버려요. 포탄 소모용. 예, 그러니까 더 도망가죠. 아, 이 프라이코스에 대한 그 정확한 평가는 프리드 자신이 내립니다. 그들은 약탈과 민폐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이렇게.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그 프로이센군은 300만에 15만 뼛속까지 긁어내가지고 네.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네. 나머지 나라들은 군대가 어떻게 됐었어요? 영국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영국은 개전 당시 약 9만 명인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한 15만까지 늘어나긴 해요. 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군은 가장 최우선 목표가 식민지 전쟁이에요. 식민지 지금 전쟁에 다 한국을- 보내요. 아. 그래서 아메리카의 숲속에 병력을 보내봤더니 유럽같이 선형 대응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군이 거기서 전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조금씩 뭉쳐서 각계로 나가면서 격파하는 방법. 네네. 이 방법을 강력하게 훈련하고 나서 이 전술을 갖고 유럽에 돌아왔더니 이게 먹히는 겁니다. 아. 나중에 이렇게 먹히는 게 많이 네네. 보여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오버군이 훈련도 잘 돼 있고 나름 잘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병력이 적어요. 아무리 탈탈탈탈 모아봤자 3만 명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전투에 만약에 한오버군이 한번 탁 깨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고전에 비사가 하나 있는데 하노버를 지켜야 되니까 러시아랑 동맹을 맺어요. 누가요? 영국이요? 예, 요 전에 네. 다시 돌아오면 영국이 그 전에 하노버를 지켜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그랬다.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이 프리드리가 영국하고 동맹을 맺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적이니까 있지만은 아니 러시아가 일로 오면 이게 또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보고 차라리 우리랑 동맹 맺자. 쟤 좀 부러워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이나 줘라. 이렇게 타협이 됐던 거죠.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 예. 또 하나 이 영국은 민간 군사 기업을 이용합니다. 이때 기업이요? 예. 동인도 회사에서 자기 장교들을 파견해서 동인도 회사 직원들을 훈련시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교단을 파견해서 식민지 현지 주민을 모집해서 그걸 또 군대로 구성합니다. 이걸 정말 잘했어요. 영국이. 소름 끼친다. 네. 아니 왜냐하면 영국은 인구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내려 싸우면 프랑스랑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들은 바다는 쥐고 있으니까 네. 바다는 되는데 내려서 어떻게 해? 그 제일 바보가 바다를 우리가 줬다고 우리가 군대 만들어서 보내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서 군대 만들자. 아니 전 너무 놀라운 게 이 시대에 벌써 민간 군수기업이 저렇게 움직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네. 영국은 대단히 발전했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를 한번 살펴볼 네. 텐데 러시아는 제일- 인구는 뭐 있잖아요. 네. 러시아는 이때 당시에 총 병력 개전 당시에 33만 3천. 그래. 러시아는 뭐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숫자는 인구가 많아야 돼. 2,500만일 수가 없어. 어떻게 2,500만에 33만이 나와? 근데 일단은 이제 민병대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정규군만 17만 4천입니다. 이거 엄청났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아직도 여기서 이제 한번 싸울 때마다 아마 3, 4만 명의 한계인데 러시아는 기본이 6만입니다. 아, 그다음에 조금 동원을 하다 싶으면 9만, 10만은 이제 한꺼번에 전투에 밀어넣을 수 그 있어요. 분명히 갈았는데 다음번에 또 와. 괜찮아, 예. 괜찮아. 더 있어, 더 있어. 맞습니다. 바로 이 점이 프로이센 프리디를 대단히 당황시킵니다. 어. 분명히 우리가 사단을 격파했어요. 어. 끝나겠지. 다음 날 또 옵니다. 뭐 저런 애들이 다 있지. 아, 이때부터 그랬구나. 러시아는. 예. 아 근데 물론 이렇게 거대한 군대였지만 체계적이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 체계적이지 못한 거에 피해를 오히려 오스트리아가 가장 많이 봤습니다. 왜냐? 동맹군이었잖아요. 네. 1759년에 이제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협정을 하나 맺어요. 무슨 협정이었냐면 원래 러시아군이 보급 시스템이 별로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스트리아군하고 러시아군하고 공동 작전을 할 때 러시아군이 오면 그 식량을 오스트리아가 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왔어요.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는 거예요. 진짜. 먹어도 끝이 없어. 집에서 잘 못 먹고 왔거든. 그러니까 실제 기록에 보면 2.5배를 먹었다고 합니다. 어.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재정이 휘청거립니다. 진짜로. 야, 뭐가 없애네. 근데 식비 무시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먹여놓고 잘 싸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
후다닥닥 하다가 얘네가 갑자기 전투를 멈춥니다. 그래서 왜 멈추냐? 오스트리아군 지휘관이 물어보면 배고파. 우리가 지금 후방에 있는 저기 보급 기지까지 후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먹었던 땅을 다 내놔야겠다라고 무단 후퇴를 해버립니다. 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러시아스럽네요. 왜 이러죠? 일단 너무 멀리 왔잖아.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에도 유럽이나 다른 그 국가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거의 대부분 이 보급선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똑같죠. 뭐라고 할 말도 안 게 걔들이 그 오스트리아 빵 먹는 거하고 모스크바에서 생산한 빵 먹으면 값이 몇 배야. 러시아는 그것 때문에 2차 대전 때까지도 끔찍하게 고생해요. 빵 맛도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군의 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뭐냐면 장군들끼리 서로 경멸해요. 몰라요. 그 동네가 다르잖아. 이상해. 서로 경멸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안 맞는 것까지 이야기인데 경멸까지. 네. 그러니까 막 심지어 자기네들끼리 장군들끼리 결투하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걸 오. 오스트리아군이 뜯어말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부하가 오겠어요? 초급 장교들이 부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와서 진창 매겨놨는데 안 싸웁니다. 지들끼리 싸웠다 후퇴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또 하나 얘네들은 안 데리고 오는 결정적인 게 문제가 나았는데. 있는데 술을 너무 좋아. 러시아 술 빼놓을 수 없죠. 근데 거기서 갖고 온 술은 이미 오면서 바닥났을 거라고 보드카는. 그러니까 그 결투하고 경멸하는 게 절반은 술 기운이야. 심지어는 전투한 날 아침에 술이 안 깨요. 오스트리아 지휘관이 러시아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장교들의 전반적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러시아 내 용기만으로 싸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스트리아를 알아봐야 됩니다. 네. 오스트리아는 개전 당시에 20만 1000명입니다. 병력이. 그리고 이를 갈았지. 예. 이를 갈았어. 그리고 이 20만 1000명 중에 약 3만 4천이 아까 말했던 그랜저 부대입니다. 아, 이 오스트리아군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에서 진 다음에 철저하게 프로이센군을 벤치마킹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정말 많은 프로이센군 출신 장교들이 오스트리아를 와서 오스트리아군을 훈련시킨 이건 제가 어떻게 그래요?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냥 가서 한 거예요. 글쎄요, 잘 뭐 모르겠어요. 어차피 거기 애들 상당수가 외국인인데 뭐. 아 하긴. 용병들도 많았어. 프랑스 위그노가 프로센 군대 있다가 네. 너무 세잖아 여기. 네. 오스트리아 좋잖아. 월급도 잘 주고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우가 훨씬 좋아요. 아. 그리고 일단 말이 통하니까 애들이. 말이요? 그러니까 프로이센 출신의 오스트리아 가도 전혀 외국어 때문에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같은 말을 써요? 같은 독일어 쓰니까. 아. 특히 이제 포병 전력을 상당히 이제 향상시키는데 포병의 일제 집중 사격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군 포병함은 당시 7년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에 정말 오스트리아군이 많이 성장을 하는데 항상 프리드리히는 오스트리아군 저거 우리하고 붙으면 깨져라고 했는데 내심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정말 많은 스파이를 오스트리아에 파견해서 오스트리아군의 훈련 상황을 거의 매일같이 보고 갔습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이때부터 알고 네. 있었구나. 마리아가 정말 신뢰제한 뺏기고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관심은 군대에 관한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오스트리아군의 문제가 뭐냐? 교육이 안 되고 군율이 엉망이다.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 단지 뭐 경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스트리아군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네. 다 이게 또 우습게 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이게 통일된 규율이 없는 거예요. 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아니 어떤 군대 총 1군에 2발 쏘고 3발 쏘고 아. 뭐 가려면 얘들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래갖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냐.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주 뼈 아픈 말도 해요.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잘 이겨본 적이 없다. 아.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말이 안 통해요. 아 서로 간의 말이. 말이 안 통해.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말 다 다르잖아. 아. 말도 안 통하니까 아예 따로 노는 거야.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지휘관들이 특히 크로아티아 그른저나 이런 애들을 대단히 또 경멸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다들 경멸해. 근데 마리아가 문제를 정확하게 찍었죠. 결국 프로이센 군대를 봐라. 얼마나 일사불란하냐. 네. 그렇지. 저거를 만들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벽을 깨야 된다. 아. 이걸 어떻게 깰 거냐.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거는 단순히 군대 개혁이 아니고요. 네. 국가 구조를 바꿔야 돼요. 아. 따로 놀잖아요. 네. 말도 다르고 사관학교를 세워요. 아. 단지 우수한 장교를 생산하는 사관학교가 아니야. 다 와서 언어와 규격화시키는. 교육을 받아서 통일을 니네들이 시키는. 동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만들고 또 무슨 참먹기 같은 거 또 만들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다가 민족을 차별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서민도 들어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아니에요. 서민이고 뭐고 능력 있는 애는 다 들어와야 된다. 어허. 제가 볼 때는 이게 프로이센한테 이겨야 된다는 절박함도 있지만 이 민족 간의 장벽이라는 것 속에는 사실 계급의식도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다 들어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센 벤치마킹 하는데 벤치마킹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기 목표에 또 맞춰야 돼요. 취사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프로이센도 사실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외국 군대를 가져와요. 연봉 많이 외국 썼죠. 애들을 데려가잖아요. 네. 얘들을 통합시키는데 규율과 구타라 그러면 체벌, 강력한 체벌로 했어요. 프리드리가 아빠한테 배워서. 네. 이거를 잘못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지금 민족도 다르고 뭐도 다른데 폭동 일어나죠. 여기서 패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또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 구타 없앨 것, 상호 존중할 것, 어. 심지어는 귀족이 평민도 존중할 것. 어허. 그렇다고 우리 지금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시절에 그래도. 그 정도로 놀라울 정도. 장교들한테 리더십. 너 애들한테 나갈 때 귀족이라는 신분으로 나가지 마라. 너는 장교고 쟤는 병사고 너는 쟤들의 아버지, 형같이 보호해야 될 의미가 있다. 이런 걸 마리아 테레자가 다 생각을 하고 확실히 그리고 난 사람이다. 여기에 적합한 인물을 하나 찾습니다. 바로 전쟁 끝나고 1748년 다운백작이라는 사람을 찾아요. 로버티스에서 예, 이 다운백작을 얼마나 믿었는지 마리아 테레지아가 자기 어렸을 때 그 유럽은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유모 가정교사 네네네. 평생 친구 뭐 어머니처럼 지내는. 그래서 나중에 그 폭스 백작 부인이라는 사람인데 죽었을 때 그 사람을 합수부리 왕가묘지에 장례를 허용을 했을 정도로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인데 와. 그 사람 딸하고 다운백작을 결혼시켜요. 그래서 다운한테 군대를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군에 문제가 있었어요. 러시아군하고 마찬가지로 열등한 장군들 때문에 시달려요. 아니 근데 많이 달라졌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간 쌓아왔던 이 역사를 8년 만에 정말 이 개혁을 통해 바꾸고 있는데 네. 문제가 안 일어나면 그것도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네. 로버지츠만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치도 사실 공격 작전은 아니었거든요. 네. 수비 작전이었죠. 네. 수비 작전에서는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해요. 오스트리아군이. 근데 문제는 공격 작전이 대단히 더뎌요. 더 어렵죠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보병의 실력이라는 게 공격 작전에서 그렇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기자님 중요한 지적인데 당시에도 그런 평을 내렸어요. 그랜저가 그렇게 잘 싸웠는데 장교들 안 가잖아. 제가 아까 그 말하면 아마 기억하신 분도 뭐야 뭘 형제같이 지내 그러니까. 아까 안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걔네는 사관학교 안 나온 애들. 사관학교에서 같이 먹고 산 사람들이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그게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프로이센을 벤치마킹 했잖아요. 벤치마킹 했는데 오히려 병사들이 훨씬 더 빨리 적응합니다. 오히려 장교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렇죠. 왜 이래야 돼? 뭐 그렇지. 이러고 그래요. 이 자기만의 또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에 대한 평가를 프리드리가 이렇게 내립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장군들의 협조 부족은 우리 프로이센에게 행운이었다. 행운이지. 우리 군대가 적에게 압도가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인지 부조화를 보이며 항상 결정적 승리를 놓치곤 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까 말한 8부 능선까지는 가. 근데 승부처에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첫 전투에서 벌써 보여줬잖아요. 네, 딱 그만큼.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프랑스. 프랑스 안 나왔어요. 야,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많은 군사 전문가와 학자들이 이 7년 전쟁의 18세기 프랑스 군대에 대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가 돈이었어요. 어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까지는 프랑스가 좀 괜찮았는데 네. 이 무렵이 되면 프랑스가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아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인구 제일 많아, 돈 제일 많아 막 이랬잖아. 근데 너무 쓸데없는 전쟁을 많이 벌리고 그리고 사실은 식민지가 네. 그 전쟁에 돈이 많이 들어. 게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 이기는 쪽은 돈을 버는데 지는 쪽은 엄청난 그렇죠. 손해를 그러니까 봐요. 이게 전형적으로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병사들의 기강 회의가 참 심했어요. 어허. 어느 정도였냐면은 심지어 탈영으로 5분의 1의 병력을 날려먹습니다. 7년 기간 동안에. 5분의 1이면 20%. 예, 예. 요 정도면은 보통은 깨끗하게 날려먹습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 이르는 숫자 정도. 보통 이제 러시아군이나 오스트리아군도 탈영병이 나잖아요.
러시아군이 탈영병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7%를 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고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많이 됐냐? 아까 말씀드린 재정 문제가 안 좋아서 급여 체계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요. 아, 문제가 있네. 네.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 짓잖아요. 15세 때까지도 계속 짓거든요. 그말 궁전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지금 다 유럽에서 관광 수입의 맞아요. 일거거든요. 네. 근데 루이 14세가 지은 게 베르사유 궁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 더 있어요. 그거 지금 갈아엎었어요. 예전에 뭐 후궁 궁전도 지어주고 막 그랬다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쪽에 무슨 별장 있고 있는데 너무 궁전이 많았고 1년에 7일 이렇게밖에 안 간대. 그 프랑스군에 대한 평가를 영국군이 이렇게 내립니다. 프랑스군 병사들은 만약 공격에 실패하면 주저하지 않고 무단 후퇴를 했다. 주저하지 않았어. 주저하지 않아. 그리고 이를 나무라는 장교들을 비난했다. 프로이센군과는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아, 이렇게 비교하기 얘기합니다. 어렵죠. 다만 프랑스군도 해외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정말 잘 싸웠습니다. 프랑스군이 가장 먼저 했던 게 프랑스 동인도 회사를 키우는 거였고요. 그 회사를 통해서 현지 식민지군을 키우는 거였는데 이거를 영국이 벤치마킹한 겁니다. 다만 1758년 이후에 영국 해군이 강력하게 해안을 봉쇄하면서 이것도 힘들어지죠. 자, 그럼 현재까지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러시아, 폴란드 이 대연합과 그다음에 영국, 프로이센 연합 이제 전략 차이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네. 아, 처음에는 이거는 너무 힘의 차이가 큰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싸워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아니 거기에- 누가 누구랑 싸워요? 그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연합이 너무 거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몇 년을 잘 들어보니 크다고 다 센 건 아니니까 이제 뭐 러시아 빼고 프랑스 빼고 하고 나면은 그러면 알짜배기 프로이센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바로 프리드리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착각입니까? 네, 역시 또 초전 씨는 독일하고 좀 맞는 것 같아. 계속 빙의해서 틀린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첫 번째 1차원적으로는 단순하게 병력 차이에서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이 오스트리아 연합이 훨씬 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결정적인 거 과연 그들이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전투에 임했을지에 따라서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근데 무기가 아니고 군복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무기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때 무기하고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보병, 뭐 기병, 흉갑기병, 뭐 후사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각 그 병과마다 독특한 복장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서. 좋아요. 근데 군복이 약간 전투할 때에 네.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네. 모르는구나. 진짜 옛날 군복 입어보면 와 다리가 안 올라가요. 무거워서 엄청 잘 정말로 그 군복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이번에 기자님이 군복 하시는 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인류 역사상 군복이 이렇게 화려했던 적이 없습니다. 군복에 있어서 무지한 제가 꼭 봐야 할 아하. 코너인 것 같습니다.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7세기를 거쳐 18세기 무렵이면 유럽의 각국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군복을 입습니다. 특히 알록달록한 원색을 즐겨 사용했죠. 오늘은 7년 전쟁에 참전한 유럽 각국들의 군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병입니다. 7년 전쟁에서 보병들은 셔츠와 조끼를 입고 그 위에 원색의 자켓을 입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짙은 남색, 영국군은 빨간색, 러시아군은 녹색, 그리고 오스트리아군과 프랑스군은 흰색 자켓을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트라이콘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모자를 썼죠. 그리고 가슴에는 탄약 주머니를 매다는 흰 띠를 둘렀습니다. 수류탄을 사용하는 척탄병들은 마이터로 가는 원뿔 모양의 독특한 모자를 썼는데요. 마이터는 원래 교회 주교의 모자를 뜻합니다. 마이터는 7년 전쟁 때부터 나폴레옹 시대까지 최정예 보병의 상징이었죠. 이 당시 보병들에게 원색의 군복을 입힌 이유는 숫자를 훨씬 더 많게 보이려 했기 때문이었죠. 트라이콘이나 마이터라는 모자도 크기가 꽤 커서 멀리서 보면 숫자가 많아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군인들의 복장은 좀 과하게 화려하고 멋진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항상 군인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따라서 술집 같은 데서 술에 잔뜩 취한 남자들을 모집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사회 하층민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멋진 군복은
귀족이나 입는 고급 옷으로 인식되었죠. 군대에 가면 금료와 더불어 이런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적지 않은 수의 남자들이 군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병들의 복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흉갑 기병인 큐라시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흰색 제복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강철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대부분 검은색이었죠. 이들은 트라이콘 모자를 쓰고 긴 장화를 신었습니다. 7년 전쟁 무렵엔 큐라시아가 유럽에서 마지막 남은 기사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용기병 드래곤은 보병과 거의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승마용 가죽 장화를 신은 것은 다른 점이었죠. 오스트리아군의 경우 드래곤에게 곰털 모자를 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을 타는 척탄병도 있었습니다만 복장은 일반 척탄병과 같았습니다. 7년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병은 경기병인 후사르였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은 후사르는 독특한 검은 곰털 모자를 썼습니다. 후사르의 상징과도 같은 모자였죠. 이 모자의 유래가 꽤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몽골족의 후손인 마자르족, 타르타르인 그리고 코사크족들의 전통 복장이었습니다. 몽골식 기마전술과 샴시르 기병도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이런 복장이 함께 전해진 거죠. 동방에서 헝가리를 거쳐 전 유럽에 퍼진 이 곰털 모자는 모든 국가의 후사르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후사르란 단어도 영어가 아닌 헝가리어죠. 여기서 하나 더. 당시 프러시아의 후사르는 해골 문양이 박힌 검은 곰털 모자에 검은 제복을 입었습니다. 이 전통은 나중에 나치 독일군의 기갑부대까지 전해지죠. 2차 대전에서 독일군 기갑부대원들은 카라에 해골 문양이 있는 검은색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SS 역시 이 해골 문양을 모자에 부착했죠. 이상으로 7년 전쟁 참전국의 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복장이 모두 획일적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군대 내에서도 연대마다 조금씩 군복이나 색깔이 다른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국가별 군복의 완전한 통일은 나폴레옹 시대쯤 와야 정착됩니다. 자, 이제 이런 화려한 군복을 입은 유럽의 전쟁 속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군대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군대 개혁하기 전에 먼저 개혁할 게 있어요. 돈이 있어야 군대를 만들지. 그렇죠. 마리아가 통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번 진다. 근데 마리아가 목표했던 게 16만이에요, 군대. 16만 양성하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재정 개혁을 먼저 합니다. 와, 마리아는 정말 보통은 한쪽으로 막 발전하면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게 마련인데 마리아는 뭐 전방위적으로 못하는 게 없네. 진짜로. 그래서 군대와 재정을 복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8년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이 8년 동안 무섭게 변화를 시켜요. 남들 관세기 할 거 못 할 걸 와. 해서 밀어붙입니다. 한때는 돈이 없어서 장신구까지 저당 잡혔다는데 아. 내가 볼 때가 쇼 같아. 이제 막 이거라도 쓰시지요. 그거 한번 해야지. 그런데 보통 짧은 시간에 재정을 복구하자 그러면 절약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부정부패가 많고 새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것만 어떻게 잘 해도 확 오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마리아가 생각이 다른 게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왜 우리 지금 새로운 거대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더욱이 신뢰진을 뺏겨가지고 이게 사실 상공업 지역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아까 그 슈아질이 그 저기 비아냥거린 게 바로 그거죠. 진짜 오스트리아도 그랬대요. 순례지연이 없으면 오스트리아 재정개혁은 불가능하다. 공단이 없는데 무슨 돈이 나오냐.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프레드릭 빌헬름 폰 하우비츠라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게 실레지엔 출신이에요. 아하. 실레지엔에 있으면서 프로이센의 지배를 받아봤거든요. 아하. 그래서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추구를 해요. 첫째, 프로이센의 저 놀라운 중앙 관료제, 효율적인 행정 관료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두 번째, 조세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조세 개혁이 그 당시 유럽 사회는 다 귀족하고 교회는 면세예요. 그렇죠. 나중에 프랑스 혁명 날 때도 그렇지만 귀족하고 교회 이 돈 안 내는 애들은 세금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도 그랬지. 18세기 전 세계적인 과제야 이게. 조세 공평. 네. 근데 오스트리아는 이게 딴 문제가 또 있어요. 뭐요? 워낙 나라가 다르잖아요. 네. 네.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황제가 너 세금 이렇게 못 하고 그 나라마다 영주마다 귀족 평의회가 있어가지고 네. 의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헝가리 보고 너 돈 내야 이렇게 못해. 니네 소비세율은 3%야 그러면 헝가리 귀족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다 달랐대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고 통일적으로 하자. 어. 그리고 귀족 교회도 돈을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어. 사실 이런 개혁 못 하거든. 그럼요. 반란 일어나기 딱 좋을 것 같은 엄청 느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쿠데타까지 일어날 수 네. 있어. 어. 이걸 8년도 안 되게 전에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헝가리만은 예외를 해줬어요. 헝가리는 당신이 헝가리의 국모다 이거 하시잖아. 예.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구인데 어머니! 네,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이 진짜로 마리아는 우리 어머니다. 근데 헝가리는 진짜로 마리아 테레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병력과 많은 노력을 해왔으니까. 근데 이게 약은 거야. 특혜 같지만 네. 헝가리에서 뽑아낼 걸 더 뽑아내잖아. 후사로 더 있냐? 그러니까 걔들이 충성하라고 바치는. 근데 왜 뭐 굳이 제대로 뽑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740년에 군사비가 1,100만 플로린이었는데 네. 플로린이란 뭐 이게 은화인가 네, 네. 금화도 아닌데 1756년엔 2,160만. 더블로 뛰었네요. 와. 근데 이 더블이라는 게 무서운 게 프로이센은 기껏해야 300만 원에서 나오는 조세인데 여기는 1,700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네. 와. 그러니까 인구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걸 해내요. 8년 만에. 이걸 또 해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때 우리가 지난번에 마리아 테레지아 할 때 조금 이제 머리가 복잡하니까 하도 그때 복잡해서 남편 프란츠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분이 사실은 원래 그 로트링겐 공작인데 네. 그 로트링겐이 어디냐면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의 로렌이에요. 아, 네. 마리아 테레지아가 로렌하고 결혼하려니까 영국, 프랑스가 다 발칵다고 뛴 거야. 오스트리아가 알사스 로렌을 먹으면 네. 난리 나는 거잖아요. 딱 정말 심장부에.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결혼을 승인하는 대신에 로트링겐을 버리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나중에 오스트리아군이 왕위 계승 전쟁 때 알사스 로렌 들어갔을 때 프랑스가 화들짝 뒤집어진 게 이게 땅을 뺏기는 게 아니라 수복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렇죠. 거기 국민들은 그렇죠. 원래 우리의 예. 주인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위해서 포기해요. 로렌을 포기하고 어디를 주냐면 토스카니 공국을 줍니다.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 네. 여기가 또 이탈리아에서도 알짜거든. 그렇죠. 근데 이 프란츠가 딴 거는 아무것도 이 집안이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네. 특히 군사 지휘 이런 거 하도 못하고 네. 정치는 아예 부인한테 딱 넘기고 여자를 잘 골라. 그래서 나중에 그 오스트리아 와 있는 대사들이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나은 사람이다. 왜? 다 부인한테 맡기고 모든 걸 부인의 공으로 돌리고 옆에서 허허 하면서 정말 훈남이다 뭐 이런 근데 평을. 실제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기도 하고 뭐 얻을 건 다 얻은 거잖아요. 좌우지간. 뭐 마리아고 사이에 자석도 16 나서 금술도 좋았지 않습니까? 마리아 테레지아가 16. 예. 그러면 아니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16을 어떻게 어떻게 보면 마리아 테레지아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출산을 하면서 이걸 병행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바람 피는 것도 봐줬대요. 그래서 좀 애인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프란츠 누가? 공이. 애인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래 뭐 선만 넘지 마 뭐 이런 거. 아우 나는 이런 뭐, 거 있잖아. 야 내가 바람까지 있냐. 살림은 차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면 파리도 넘길 수 있어. 뭘 알작스로우라는 뭘 파리도 넘길 수 있어. 그런데 이 프란츠가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이야기. 유럽 내 반프로이센 세력 등장.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연합과 프로이센의 대결. 더욱 스케일이 커진 전쟁이 시작된다. 7년 전쟁 첫 번째 이야기. 프로이센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이제 제후국 영방국들이 반 프로이센을 외칩니다. 다 등을 돌렸군요. 아직 침공은 시작이 안 됐지만 반프로이센 전선이 형성이 됐죠. 프리드리 생각에는 어차피 얘들은 하나하나씩 온다. 안에서 단거리로 움직이면서 각계격파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심한 거야. 너무 많아. 너무 많잖아. 가장 결정적인 애를 치자.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치자로 바뀌어요. 아. 저때 당시에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데 이제 또 프라하가 되죠. 무려 11만의 군대를 총 4방향에서 프라하로 갑니다.